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이렇게 5월에는 유독 이런저런 날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도, 어버이도, 선생님도, 부처님도 아닌 사람들은 약간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뭐야, 나도 좀 챙겨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시간 즐거운 과학을 선물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이번 주는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이번 주 또 이동은 기자님 나와주셨어요. 네,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번에 이제 기념해서 저희가 즐겁게 아주 둘이서 나왔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에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맞아요. 지난주 혜리 기자님이 11주년 특집 때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저랑 하니까 이제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마음이 했는데. 마음이 아주 푹 놓이네요. 그렇군요. 네, 그때 근데 재밌었어요. 네. 또 10일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도 해주셨고. 아주 끼워 맞춰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들이었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또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자면 평소에 게임 좀 많이 하시나요? 저는 사실 게임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안 빠지려고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중독의 위험이 있네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요? 혹시 주변에 좀 이 사람은 좀 중독 같다 이런 사람도 좀 있지 않나요? 글쎄요.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는 없는데 그래요. 네. 주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와이프랑 함께 게임에 빠져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한다. 이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주변에 보면은 이 현질이라고 하죠, 흔히. 현금을 써가면서, 이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가끔 중독이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게임 중독을 두고 요즘에 이걸 질병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게 어쨌든 치료를 해야 하는 거라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는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 같은데 술, 담배 이런 건 거죠? 그렇죠. 같은 비슷하게? 중독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0일부터 총회를 여는데 이번에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논란이 좀 더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을 기호로 봐야 한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질병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그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럼 질병으로 지정될 수가 있다는 건데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일에 이번 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게임 중독이 하나의 질병 코드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다른 나라들도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사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게임업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반대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인 한 6,000여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서 한 500명 정도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는데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어봤더니 45.1%가 찬성, 36.1%가 반대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한 쪽은 게임 중독을 술이나 도박 이런 중독과 마찬가지로 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한 거고, 반대라고 답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면 이 놀이인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반대를 한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수치상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찬성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9% 정도 지금 차이가 나니까 사실 크게 찬반이 막 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주로 찬성 의견을 낸 건가요? 이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 입장을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나이별로 보면은 이 50대 이상 되시는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로 이 게임을 많이 즐기는 분들이 20, 30대 남성이잖아요. 이분들에서는 사실은 반대 의견이 아주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연령대별로 성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아무래도 게임을 즐기는 분들과 아닌 분들 그렇죠.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주장이 아주 오랫동안 엇갈려 왔어요. 뭐 좀 살펴보자면 우선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 일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이 게임이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거나 또 이 금단 현상을 가져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게임 중독 환자의 뇌파를 측정해 봤더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뇌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걸로 나타난 건데 뭐 이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또 이 게임 때문에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또 뭐 사용 시간을 조절을 못하니까 이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스로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WHO도 오랫동안 이런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이제 뭐 게임 중독을 국제 표준 질병 분류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런 쪽에서는 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한다 이런 건데 반대 쪽에서는 어떤가요? 네, 뭐 물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뭐 이 WHO의 연구 자체가 좀 과학적인 기준이 없다,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 반대쪽의 주장으로는 마약이나 도박 중독이랑은 좀 다르게 게임은 직접적인 어떤 중독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려고 게임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통제력이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런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 낙인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이 게임 중독을 정말 질병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렇게 정말 약물로 치료되는 질환이랑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오히려 과잉 의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좀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떤 환자로 취급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산업적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이 워낙에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장이 죽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어떤 논쟁점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 의견을 또 주고 계시는데 소닉님은 아니 자기 돈으로 현질을 하겠다는데 그걸 남이 통제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어떤 놀이문화, 재미 이렇게 보시는 건 거고 박정현 님도 게임도 하나의 취미이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병이라니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개 중에는 이제 중독 현상이 심해져서 게임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해서 어떤 그런 사고를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찬성과 반대 입장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보이실 것 같은데 우선 20일에 그 WHO의 결정이 나온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우리가 요즘에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뭐 좀 익숙해진 단어가 아닐까 하는데 얼마 전에 인공지능이 이제는 뭐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면을 넘어서 뭐 의학 분야에서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그런 어떤 정신 건강의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재발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건데 그냥 저는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우리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뭐 결과치를 이제 통계를 낸다던가 이런 것들로 활용된다는 기사는 많이 보긴 했는데 정신 건강까지 가능할까요? 보통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면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대인 진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어쨌든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사도 사실 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의 진술 없이도 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울증이나 조울증 재발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뭐 데이터화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객관적인 데이터면 어떤 건가요? 우선은 이제 그 정신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뭐 환자 한 50여 명을 2년 동안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수면의 양과 질 그리고 심박수의 변화 또 빛에 노출되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낮과 밤에 활동하는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3일 후에 증상이 재발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 이걸 봤더니 정확도가 한 90%
정도에 달할 만큼 좀 정확하게 예측이 되더라라는 거죠. 90%면은 정말 정확도가 높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네. 이 뭐 스마트 밴드라던가 스마트폰 센서를 통해서 이런 아주 미세한 변화들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모아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재발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로 네.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그걸로 판단을 한다는 건데 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지면은 아무래도 치료가 훨씬 쉬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완치율도 높아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정신 건강에 관한 진료는 꺼리는 분들이 좀 아직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증상이 나아진다 싶으면 환자가 스스로 이제 중단하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재발률이 높은데 이렇게 뭐 정확도가 높은 만큼 이렇게 90%까지 네. 증상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빨리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우울증 같은 경우가 전체 인구가 한 10% 정도는 평생에 한 번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네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뭐 잠재적인 환자들까지도 아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인공지능하면 SF 영화에서나 나온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뭐 요즘에는 집집마다 AI 스피커로 뭐 그렇죠. 노래 들려줘, 네. TV 뭐 채널 틀어줘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일상에 정말 가까워졌어요. 맞아요. 네, 뭐 그만큼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달했지만 이걸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네. 이런 뜻일 텐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버이날이 되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께 로봇을 한 대 선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로봇이요? 네, 아니 뭐 저도 이거 예전에 일본에서는 이미 로봇이 그렇죠. 좀 상용화되고 네네. 있다 이런 얘기를 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긴 하는데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그런 뭐 병을 치료한다거나 뭐 예측한다거나 네. 이런데 인공지능이 쓸 정도면 어르신들 건강 관리하는데 로봇이 충분히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뭐 기능적으로는 이미 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치매 어르신의 어떤 건강 관리, 뭐 혈압을 측정을 한다던가 심박수를 측정을 해서 약 먹을 시간을 뭐 알려준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에게 바로 이제 상황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로봇이 직접 이 환자를 부축을 해가지고 사람처럼 돌봐주는 것까지도 가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단순하게 이런 기능적인 면을 넘어서 이 정서적으로 어르신을 좀 더 도와주고 이 반려 로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제 같이 생활하는 로봇들이 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모양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이 로봇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뭐 반응을 하면서 꼬리를 흔든다거나 또 뭐 평소에 이 어르신이 즐겨 들으시는 음악을 기억하고 있다가 네. 요때쯤이면 이걸 듣고 싶으시겠다 하고 원하는 음악을 알아서 들려준다던가 이런 뭐 로봇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 실제 대화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로봇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이 상대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이분이 내가 이제 같이 생활해야 하는 치매 환자시구나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가족 말고 이분이 대화를 하게 될 때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이 나 점심 먹을래? 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침 10시니까 아직 점심때가 아닙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알아서 뭐 대화를 하는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어떤 든든한 보호자 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요 얘기 들으면 생각이 든 게 사실 치매 어르신이 이제 가정에 있으면 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나 이제 내가 어떻게든 잘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점심 방금 드셨잖아요. 조금 이따가 소화되면 드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번 반복적인 질문을 들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좀 그렇죠. 화나 짜증을 네. 낼 때도 있는데 로봇이 그 역할을 해주면 로봇이 막 화낼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또 괜찮겠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르신들이 요즘에 혼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또 이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장애가 이런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조금이라도 해준다거나 정서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는 로봇이지만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어떤 상대가 있다면 증상 악화에도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4261 청취자님이 로봇이 효자가 되는 날이 조만간 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네. 얘기하셨고 8897 청취자님은 게임 아까 질병 네. 얘기했더니 게임 현질은 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아이템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 중복돼서 재산도 날리고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의견도 또 주셨어요. 네. 오늘 또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네.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